클리닉 건강 365 먼저 신창승 치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 주변에 건강 정보를 많이 이제 접하게 돼요. 뭐 인터넷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 무조건 막 믿고 그대로 막 따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껌을 씹는 게 좋습니까? 이게 껌을 씹는 게 좀 너무 씹는 것도 안 좋다 하기도 하고. 네, 궁금한데요, 진짜. 예. 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이제 얼핏 생각해 보면 껌이 작용하기로는 제일 첫 번째로는 치아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기능을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가 이제 침샘을 자극해서 타액을 많이 분비시켜요. 그러면서 그 타액 속에 많이 들어있는 면역 기능 물질들로 인해서 우리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껌이 그럼 좋은 거네요? 근데 궁금점 생각해 보면 네. 저희가 그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하는 치아 세정작용이 예. 치아를 이렇게 보면 모든 면을 사실 저희가 신경 써서 닦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 치아 면 중에서 이렇게 윤기가 이렇게 반짝반짝 나고 이렇게 볼록한 부분은 사실 자정작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섬유질 음식에 의해서도 충분히 닦여 나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위는 네. 충치 예방이나 잇몸 질환을 예방을 위해서는 치아하고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위, 그리고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부위, 이런 부위는 잘 안 닦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위를 신경 써서 닦아야 하는데 껌이 그 기능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이제 껌 좀 씹어봤는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 것도 있고, 자일리톨도 있고. 맞아요. 그 종류도 좀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일리톨이 무슨 상품명으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름으로 사실은 나오잖아요. 이건 성분명입니다. 네. 성분명이에요? 예, 그래서 설탕을 대체하는 단맛을 내는 성분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네. 그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설탕 대체용 감미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차이라고 한다면 아스파탐은 이제 인공 감미료고 자일리톨은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 감미료입니다. 근데 이 자일리톨이 충치를 예방한다는 효과는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설탕하고는 다르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충치를 일으키는 그 세균이 이걸 흡수는 할 수는 있지만 에너지원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균이 증식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자일리톨 이외에 다른 어떤 당분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충치 세균은 굶어 죽겠죠. 치아를 뽑아야 할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견딜 수만 있다면 가능한 오래 버티고 사용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고민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치과 치료는 가능한 치아를 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치아를 살리기 어려워 이를 뽑아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대부분 임플란트로 상실된 치아를 복구하기 마련이죠. 임플란트는 뼈 상태에 따라 수술 난이도와 예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아를 빼지 않은 상태로 염증이 심해져 많이 녹아내리면 결국 더 큰 불이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 따라서 발치는 치료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 임플란트를 위한 치료의 시작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잘 뽑은 치아 하나 내 구강 건강을 좌우한다는데요. 내 치아 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문의와 함께 확실한 해답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치과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무서운 말 중에서 저는 가장 무서운 말이 이를 뽑으셔야 합니다.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선생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뽑자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네.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신 분들도 막상 뽑자고 하는 얘기 들으면 많이 당황하시는데 무섭습니다. 예.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갔는데 검사 결과 안 좋은 부분이 발견돼서 이를 빼자고 하게 되면 뭐 하늘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가슴은 철렁 내려앉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망 선고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예상했었던 겁니다. 빼주셔야죠. 예, 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고요. 거의 없으시죠. 예. 예, 대부분의 분들은 치료 방법이 없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좀 살려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이 결론이 날 때까지 사실은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알고 있는 모든 치료 방법, 경험, 노하우 이런 거 다 동원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이를 빼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네. 사실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치료해서 치아를 살리는 것이 꼭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그걸 좀 알아볼까 합니다. 치아를 되도록 뽑지 말고 있는 치아를 살리는 게 좋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꼭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아 중에 꼭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사용하는 이 치아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고. 가치를 매길 네. 수 없을 구매고는 못 아닐까요? 매기겠지만. 네. 계산하기 힘드시겠죠? 네. 치아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 대단합니다. 그렇죠. 식사하실 때 두 개의 어금니 치아가 부딪힐 때 그 부딪히는 그 힘이 대략 한 50에서 60kg 정도. 오. 50에서 60kg요? 네. 우와. 그래서 그 정도의 상당하네요. 강한 힘으로 음식을 부시고 구멍 내고 자르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하루에 한 1,000번 정도 한다고 가정하면 네. 1년이면 36만 5천 번. 와. 우리가 100세를 사셔야 되니까 네. 최소한 이 치아를 갖고 우리가 70년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25만 회 이상을 그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되죠. 와, 어금니가 엄청난 역할을 하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면서 우리한테 주는 그 경제적 효과를 사실 저도 그게 계산이 될까 따질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예. 해서 궁금했었는데 미국의 한 기관이 계산해 냈더라고요. 계산을 그걸 또 하는 게 있어요? 연구 자료가 있네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정말. 그래서 미국에서 계산했기 때문에 네. 달러 단위로 하면 네. 3만 달러. 3만 불. 달러. 요즘은 네. 좀 더 비싸겠네요. 환율이 요새 올라가지고. 환율이 네.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기 때문에 우리 치아 하나가 4천만 원. 우리 입안에 28개가 있으니까 얼마인가요? 계산 안 됩니다. 고급 주택 하나를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와. 세금 한 푼 안 내고 물려받은 와. 꼴이죠. 오. 근데 생각해 보면 만약 여러분한테 고급 승용차 하나를 줬어요. 네.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정말 매일 굉장히, 세차하고 네, 누가 그거 소심하게. 갖고 갈까봐 매일 지켜보고 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뭐 조금만 찌그러져도 바로 고치고 마음 이상 증상, 아프죠. 예,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 차를 10대를 줬다고 해서 한 대를 대충 관리하시겠습니까? 그건 그렇진 아니죠. 않겠죠. 예. 그래서 모든 치아를 잘 관리할 잘 관리하듯이 우리의 모든 치아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대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들을 치아를, 갖고 보물들을 있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이 치아 질환 가운데서 가장 흔하고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게 충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 충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때우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뭐 충치를 빼놓고는 사실 치과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어떤 충치는 사실 충치 취급을 못 받는 충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예. 어떤 그래서 충치인가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치아 구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치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신경이라고 하는 저 그림상에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 치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안에는 동맥, 정맥 같은 혈관도 있고 임파관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망가진 치아의 그 단단한 부분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치아의 그 모세포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망가진 그 치질 부분을 복구하기도 하죠. 그것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 층을 싸고 있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재질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무른 재질입니다. 그리고 신경으로 연결되는 아주 가느다란 관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저 부분에 충치가 발생하면 세균이나 아니면 세균의 독소에 의해서 신경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충치가 진행을 됐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바깥쪽에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보는 게 윤기 많이 나는
흰색의 치아 부분이 범낭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범낭질 초기 단계에는 진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충치라고 하더라도 그 세균이 저 강한 치질을 뚫고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충치가 발생했을 때는 그저 지켜보기만 해도 됩니다.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씹는 면에 이렇게 까만색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네. 다 충치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아, 충치 아닌가요? 예, 저 경우는 충치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색깔이 변해서 까매 보여서 충치로 오해할 수는 있는데 눈으로 봐서는 알 수는 없고 의사 선생님께서 특별한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진행하지 않는 정지된 충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그냥 저 상태로 정기적으로 선생님 판단에 의해서 한 몇 달 후에 다시 봅시다. 또는 정기 검진 시 한 6개월마다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병원 가면 꼭 이제 뭐 한 6개월 뒤에 오세요. 뭐 한 몇 달 뒤에 오세요. 이렇게 다음 예약을 잡곤 하는데 어릴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저도 어릴 때 마찬가지지만 이게 금을 씌우지 않습니까? 크라운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네. 보철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충치 치료를 해서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충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게 일반인들의 큰 오해입니다. 아, 오해였군요. 네. 네. 충치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소 딱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충치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 네. 저희 입안에 그 세균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무균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죠. 그래서 세균을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두 번째는 세균이 증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 그게 바로 음식인데요. 예, 이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식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요. 예, 그것도. 근데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생명까지 걸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 방법도 사실 쉽지 않고요.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치아입니다. 치아요? 예, 치아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 충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그래서 치아에 어떠한 치료를 하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무리 좋은 금이나 아니면 도자기나 이런 걸 씌워도 치아가 그 속에 있는 이상은 충치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충치 발생 속도가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하고 나이 드신 분의 차이가 있어서 젊은 분들은 조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지된 충치를 하더라도 조금 빠른 인터벌을 갖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충치가 생긴 부위에 따라서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상에 씹는 부위에 생긴 충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에 잘 보이고 관리도 쉽기 때문에 충치 진행이 어렵지만 치아하고 치아 사이 닦기 어려운 부위, 특히나 뿌리 쪽에 생긴 부위는 거의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에 발생된 충치는 가급적이면 중지하지 마시고 바로 치료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치 치료 단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다 건너뛰고 바로 신경 치료부터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충치 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상아질 쪽으로 충치가 번지게 되는 경우인데요. 저 경우는 아말감을 하고 나서 주변에 다시 충치가 생겨서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로 지금 잘 구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까만 부분보다 한 3배 정도의 크기로 떼어놓은 상태입니다. 저렇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상아질 충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 경우는 작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이셨기 때문에 미용 목적으로 이제 그 까만 부분을 제거하면서 레진으로 충전을 한 거고 뒤쪽에 커다랗게 봉해진 부분이 큰 문제가 있어서 저 부분은 인레이라고 하는 레진보다는 훨씬 더 단단한 재료로 밖에서 본을 떠서 이미 그 크기만큼 만들어서 접착제로 접착시켜서 끼워 넣는 방식의 치료를 한 경우고요. 그래서 상아질 쪽에 그 충치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단계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신경에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 단계에선 당연히 신경치료를 하시게 되고 신경치료도 성공적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발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경치료를 하기 직전에 신경을 한 번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충치가 깊었을 때 신경이 외부로 노출이 되면 신경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 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거든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는 대부분 신경치료로 들어가는데
신경을 진정시키는 그런 약제를 그 위에 도포를 하고 신경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마지막 충전 치료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방법이 성공률이 썩 좋지는 않다는 거죠. 이렇게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 단계를 건너뛰고 좀 더 안전한 단계로 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비록 성공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보존적으로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치과 치료를 사실 많이 해봤지만 사실 치료를 한 후에도 이가 시리거나 씹을 때 아프다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겪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 그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빨리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좀 지켜보자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떨 때 신경 치료를 하지 않고 좀 지켜보는 경우인가요?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그 충치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단계의 치료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시면 충치 진행 정도를 알 수가 있어서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적인 치료로 간단한 충전 치료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단계를 거쳐가겠지만 너무 충치가 많이 진행됐을 경우, 그래서 치료를 해봐도 그 치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예후가 아주 안 좋을 때는 당연히 그 단계를 건너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 확률이 아주 높거나 아니면 거꾸로 치료 확률이 아주 낮을 때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지 사실 모든 의사 선생님이 거의 동일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A라고 하는 치료를 우리가 보통 신경치료라고 생각하시고요. B라고 하는 치료는 신경치료를 못해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럴 때 어떤 단계에서는 신경치료가 가능한 단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신경치료를 하고 치료해서 살릴 수 있는데도 B라는 단계로 바로 가자고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치료비를 차치하고라도 당연히 저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면 A라는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할 거고요. 거꾸로 A라는 치료가 너무 성공률이 낮아서 치료하고 나서 예후가 너무 안 좋을 것이 예상이 되면 저 경우에는 당연히 B라는 치료로 건너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률과 실패율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든 건데요. 저런 경우에 한 반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A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건너뛰고 B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어려워요. 진짜 어렵네요. 애매한 환자의 경우에는. 의견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치과 치료를 잘 견디는 환자인지 아니면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맞아요. 환자인지 예. 저라면 A를 한번 그래도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무서워서 힘들 것 같아요, 애가. 예. 어떨까요?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보존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50%라고 하는 성공률이 낮기는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고려할 사항이 더 많이 있죠. 치료비도 있을 수 있고요. 저 과정을 다 겪어야 하니까 맞아요. 고통의 시간도 기를 수가 있고 치료 시간이 늘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또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경우를 보게 되면 치아가 다 부러졌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살리기 어려운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쇠 기둥을 치아 안에 그걸 매식을 해서 저 상태로 이를 씌워서 쓰는 방법이 있지만 당연히 본 치아가 저렇게 높게 있는 금속성 재질이 있는 부위만큼 자기 치아가 있는 경우에 비해서는 성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시 파절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치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조금만 썩어도 바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렇게 성공률과 실패율이 애매한 경우에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치아를 가능하면 살려서 빼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환자분께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경치료를 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신경치료가 실패하는 확률이 높은가요? 예, 대략 한 5에서 한 10% 정도 확률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치료의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한다면 알람 기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알람 기능이요? 예,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도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미리 경보를 울려줘야 되잖아요. 네. 치아도 그런 경보 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증상을 통해서 알람을 울려주게 되는데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서 그러네요.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모르고 어, 한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느끼지를 많습니다. 못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케이스처럼 저렇게 5개 치아를 씌워서 신경치료해서 씌우셨는데 전혀 아픈 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쭉 사용하시다가 이가 흔들려서 빼보니까 보는 바와 같이 뿌리만 남을 정도로 다 썩으셨어요. 어. 신경이 있었다면 미리 치료를 하셨겠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신경치료 다음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를 빼야 되는 경우가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경치료 없이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를 뽑는 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버틸 수만 있다면 최대한 뽑지 않고 버티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긴 한데 지금부터 제가 좀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예.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예. 치아를 살릴 수 있다면 맞습니다. 네. 최대한 살리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거나 치료를 해도 그 치료의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염증으로 인해서 계속 주변의 그 뼈들을 녹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치아를 빼고 나면 어떻게 하죠? 방치하지 않고 바로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임플란트는 기본 전제가 튼튼한 뼈입니다. 그 뼈를 내가 녹여버린다면 그 다음 임플란트 치료하는데 너무나 힘들겠죠. 그래서 치료를 받아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뼈가 좋고 크고 두껍고 그리고 충분한 깊이를 갖고 있는 뼈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수술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요. 피 안 나고 수술했다는 분도 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요. 치료 후 예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 뼈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또 잘 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를 뽑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겠지만 뽑아야 하는데도 뽑지 않고 있다가는 염증까지 생기니까 치료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뼈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은 많이 어려운 수술인 것 같아요, 원장님.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 이식이 없다면 정말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고요. 단순히 이를 깎고 씌우는 것만큼이나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렇게 뼈가 여유가 많고 그리고 튼튼한 뼈를 갖고 계신다면 마치 저렇게 넓은 동산 위에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누구든지 좋은 예후에 좋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데요. 저렇게 뼈가 많이 녹아서 칼날같이 남아있는 경우는 저렇게 뾰족뾰족한 산등성 위에 제대로 된 집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 정도의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또 들어가는 임플란트의 크기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임플란트가 다 좀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다 크고 좋은 거를 이렇게 심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좋은 집을 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그래서 뭐 의미에서. 다른 것도 뭐 다 좋은 걸 심어줄 수는 없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저기 그림처럼 예. 네. 차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죠. 근데 동일한 가격으로 드릴 겁니다. 동일한 어, 가격으로.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어느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왕이면 크고 앞에 거. 좋은 차 좋은 차를 선택하지 그렇겠죠. 않을까요? 네. 집도 지어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아, 가격으로 예. 어떤 네. 집을 당연히 또 앞에 거. 예.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관리가 어려워요. 그냥 약간 미니멀한 라이프이기 때문에 네. 청소도 간편하고. 관리비도 대주겠습니다. 그래요? 네. 좀 바꾸시겠죠? 청소도 다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힘이고. 1번이지. 근데 저런 좋고 큰 차라든가 네. 좋은 집을 만약에 그냥 주기는 주는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과 넓은 땅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그게 한다면 전제 조건이 돼야 하는군요. 예, 임플란트도 동일합니다. 음. 좋은 임플란트를 싣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어느 정도 넓고 튼튼한 기초를 내가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임플란트 회사가 다양하고요. 각 임플란트에서 다양한 또 임플란트가 나오는데 임플란트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가격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별을 두기 위해서 짧은 걸 신고
누구는 긴 거 신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 환자에 맞는 뼈의 상태에 맞는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임플란트를 고르다 보니 뼈가 안 좋으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불리한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정말 가벼운 충치부터 임플란트 수술까지 정확한 치아 건강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나 치아를 뽑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승 치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